네, 뉴스토마토 뉴스 특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의 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또 새로운 손님 모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신유진 변호사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부에 이어서 다시 나오셨고요. 나오셨고요.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아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그 서증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 속보로 계속 아까 전해드렸는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트럼프의 판결문들을 가지고 오고 미국의 판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행위라는 것은 기소를 할 수가 없고 재판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보셨어요? 먼저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주시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금방 반박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하고 외환죄는 소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추한다는 게 기소한다는 말인데 기소할 수 있다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에서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어디 정당한 계엄입니까? 할 말은 없고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때워야겠고 그렇다고 계속 중국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트럼프가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했지만 이게 전혀 사안이 다릅니다. 전혀 사안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적용될 수 없는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는 겁니다. 미국 윤석열 편이야. 트럼프 윤석열 지켜보고 있어. 도와줄 거야. CIA도 도와줄 거고 다 도와줄 거라고 그 메시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중국에 공안이 들어와 있네 이런 이야기도 사실 그거 유튜버들에서 먼저 시작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호인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 이야기를 하고 계속 미국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극우 집회에서 성적이 같이 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살아 돌아왔듯이 윤석열도 살아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접점이 전혀 없는 사건을 연결해서 살아 돌아와야 한다. 이거는 극우 지지층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내란은 안 일으키지 않았나요? 그렇죠. 계엄 선포도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제가 2017년 그 트럼프 대통령 될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한 트럼프 관련된 책 다 보고 이런 걸 다 워딩을 계속 챙겨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확실합니다. 이긴 놈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그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윤석열 씨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게 가면 그러면 혹시 모를까 지금 그 우리나라 보수층이나 극우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미국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딱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면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성조기를 왜 흔듭니까? 성조기를 흔드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논리는 미국 그리고 또 이스라엘까지 그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의 입에서 나와줘야 자신들이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좀 맥이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전혀 아무런 접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네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을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이거 봐라 아무도 막지 않아서 국회의장이 자유롭게 국회에 들어가고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왜 66살 먹은 양반이 그 담을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을 막을 생각이 있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고 그러면 담도 봉쇄라는 건 다 막는 그런 증언 했던 것 같아요. 다 막는 거니까 그러면 담도 못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월담 사진을 보아도 아무도 월담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있으니 저렇게 자연스럽게 월담을 했죠. 월담이라는 걸 왜 합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합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담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문은 막혔지만 담은 안 막았다. 그러니까 문은 막혔지만 문은 막았다라는 문은 왜 인정하는 막았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을 막은 의도는 그리고 차후에 무엇입니까? 얘기 나왔습니다.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12월 4일 날 새벽에 네.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얘기합니다. 야, 거봐. 한 2,000명 동원하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한 5,600명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김용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상원아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런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워닝을 계속 줬기 때문에 이게 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계엄 추진하는 게 셀까봐 조심조심 한다고 하면서 이걸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막힌 겁니다. 민주당에서 워닝을 처음부터 경고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게 들킬까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들도 주저주저 하는 게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좀 주저주저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밑에 지금 많이 드러났는데 특히 대령급들 여기서 작동들이 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7071 특임단 원은 중에 그 소대장 직업을 맡고 있던 중사가 그 담 넘어가라는 거를 나는 못 넘어가겠다라고 내 부하들한테 지시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얘기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꼭 어떻게 보면 밑으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이게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이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이거는. 못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증거는 또 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제 보도된 것 중에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메모가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 언론에서 확인해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디귿이요 티귿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호는 안 돼 배제 뭐 이런 취지의 메모가 있었고 그 메모가 강호라는 게 강우필 지상군 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얘기했는데 계엄을 반대했나 봐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스트는 뭐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렇게만 가지고 하자라고 메모를 해놓은 것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메모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세 명이 이 공관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식사하면서 비상대권 얘기하고 그랬던 거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김용현이 그 세 명의 사령관을 대해서 윤석열한테 대통령에 충성하는 장군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군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세 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장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이나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에게. 뭐 술자리니까 약간 뭐 사석의 성격이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 명의 사령관, 특히 이제 곽종군 사령관 같은 사람은 중장 진급을 2번 누락한 사람을 김용현이 중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특전사령관을 맡겨가지고 본인이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승진시켰을까? 본인 스스로도 좀 놀랐다. 이렇게 해서 활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메모 자체가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단독으로 자신의 그냥 내피셜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회의의 결과라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 결론 부분을 자신의 나름대로는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메모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은 자신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말이 됩니까?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 지금 해석하신 바와 같이 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박완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진짜 이거는 도대체 뭐 계속 거짓말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짓말로 밀고 나가는지 몰라도 그 밑에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시를 받았던 또 지휘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하나 사소한 거 하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저는 또 그 주목했던 게 그 강호필 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고 1,000명, 2,000명 필요한데 500명밖에 안 보냈어. 이런 게 다 사실은 군 내에서 다 조직을 장악해서 밀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계엄에 반대하는 장성들도 있고 이게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소수의 이른바 충암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만 데리고 해야지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또 윤석열 씨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게 국정원 CCTV가 나왔네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 얘기죠. 이건 국정원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하고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진술하고 홍장원 차장이 CCTV에 잡힌 시간하고 메모한 시간 등등이 다르다. 이런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헌재에서 나와서 뭐 자신 최초의 검찰 조사 시에 또는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경찰 조사겠죠. 경찰 조사 시에 받았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큼은 시간, 분, 초 단위로 정확하고 뭐 그것이 어디인지 무엇이든지 뭐든지만 정확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헌재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그 불일치되는 진술 모두 다 빼고 일치되는 진술만 봐도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라고 여인영이 얘기했다. 이 얘기를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치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을 여인영이 잡으러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장원의 뭐 CCTV 동선이 다르네 마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진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홍장원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했던 것도 요거 다른데 다르다는 점 요거 하나를 남겨놔야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남겨놓으면 뭔가 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지지자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요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종로 국회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 씨한테 도전했다가 뭐 대전 경선 나왔었죠. 경선 나와서 안 되고 이분이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등학교 친구가 너도 좀 집회 나오라 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답한 글을 집회 나오라고. 예, 그렇죠. 그 페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내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이나 곽종군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오랜 법조 경험.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사법시험은 81년에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뭐 해가지고 86년부터 판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오래긴 오래네요. 86년이면 지금 40년 전부터 판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락가락한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말한 시점에 이 사람이 내가 내 집무실에 있을 때 또는 걸어가면서 얘기한 게 이런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고 메모를 했다. 근데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그 위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었던 거는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네가 그때 말한 거하고 지금 네 CCTV상 위치가 다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조 생활을 아주 판사 생활을 오래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윤석열 씨의 지금 헌재 변호인들이 들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근데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얼마나 큰 의미를 둬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하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뭐 미국 이야기란다거나 홍장원 이야기가 뭐 어쩌고 한다던가 뭐 지역적인 CCTV와 다르다던가 이런 이야기는 전부 지지자들 소고용입니다. 오로지 지지자들 소고용이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뭐 최재형 이 사람도 그 뒤에 이야기로는 뭐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뭐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을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데 야, 이런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이거는 파면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네. 아, 홍장원 차장. 아, 그러니까 저는 홍장원 차장 이 사람을 계속해서 그런 꼬투리 잡듯이 네. 하면서 네. 그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또 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메모라든가 그 당시에 직접 쓴 메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장원 씨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그 내용은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홍장원 씨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지시를 들었던 김대우 수사단장, 그다음에 구민회 방첩사 수사지원과장 대령 이런 사람들이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들으면서 똑같은 14명의 명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 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홍장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은 거고 이 사람들 방첩사 김대호 수사단장이라든가 구민의 수사지원과장 대령 이 사람들은 여인영한테 들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서로 다른 라인에서 들었는데 14명 명단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이런데 홍장원 씨가 집무실에서 그걸 통화를 했든지 그러니까 국정원 청사 마당에서 통화를 하면서 했든지 거기서 메모를 했든지 이런 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말대로 극히 지엽적인 얘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체포를 하러 그것도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갑자기 국회로 갔는데 나는 영문을 모르는데 일단 국회의원들 잡아들여야겠다고 사령관이 혼자 생각했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현 수방사령 경비단장, 그러니까 수방사 경비단장을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조성현 경비단장을 통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냐?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가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홍장원의 진술, 메모 이런 것을 탄핵하려는 모습은 매우 가상하다.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극우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경향신문에서도 군 검찰을 취재를 해서 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제 취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화부터는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좀 출처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포라는 말도 윤 대통령한테 들었다 이진우 사령관이. 그리고 4명이 들고 나오라 할 때부터 내 지금 마음이 확 다쳤다 이렇게 마음이 다쳤다는 건 굉장히 서정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부터는 지시를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하들한테 입 밖으로 되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아마 조성현 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끌어내라고 그러는구나라고 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진우 사령관 분명히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받고 법에 이 처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 자신의 상급자, 특히 군인이 대통령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상급자가 연락을 했을 때 받는 그 긴장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쏟아부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윤 대통령이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정말 발악을 하듯이 이 많은 지시를 막 난사하듯이 쏟아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 언론계에서는
이 내란 훨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평소에 무슨 보고를 받는다든지 지시할 때 어떻게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이제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예로 들면 59분 59초를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하고 좀 마음에 안 들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한 페이지 이상 직접 보고서가 몇 장짜리면 한 페이지 이상을 직접 넘겨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상계엄, 내란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들한테 어떻게 했을지는 그 앞에 사례들로 상황들로 비춰서 해보면 이건 너무 불문가집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진우가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십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게. 근데 저는 또 이게 이 탄핵과 이 내란 수사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이라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도 재직을 오랫동안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라도 또는 뭐 장관들이라도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으면 누구라도 좀 양심 선언을 하거나 이런 거 알려서 막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게 좀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이고요. 아까 그 황방일 기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포함해서 원로 보수 논객들도 점점 윤석열 씨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친구야 미안하지만 윤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런 페이스북 글 썼다는 거고 그러면 탄핵 인용은 어쨌거나 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으로도 좀 막을 수 없는 게 된 게 그렇죠. 아닐까요? 여당에서도 이미 대선 이거 어떡하지? 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선고가 나오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니 대선 후보를 또 바로 선출하게 되면은 이거 윤석열을 지키지 않았다는 또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대선 후보를 어떻게 빨리 그 다른 대안을 뭐 제시하지 않으면은 또 이거는 정권을 뭐 자신들이 놓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네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구구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지금. 네. 네네네. 근데 성질 급한 우리의 준표 형 홍준표 시장은 탄핵되면은 바로 시장 그만두고 대구시장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있을 마음이 전혀 없는 양반이에요. 그거 지금 막 서울에서 판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 그거 잊고 싶겠습니다. 잊고 싶겠습니까? 경남지사 했죠. 대구시장 했죠.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저 고향 주변을 이렇게 원래 고향이 이제 경남 창녕군인데 고향 주변을 지금 다니면서 서울로 진공할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2년이나 앞당겨져 가지고 지금 있으니 지금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내를 양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양반이라 좀 먼저 빨리 성격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굉장히 앞질러 갔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몇 단계를 앞질러 벌써 가지고 대통령은 됐어. 그러니까 이 탄핵 결정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걸려 있는 그 재판들은 계속 돼야 된다. 벌써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몇 단계를 앞질러 간 거 아닙니까? 네. 권성동 대표가 자기는 이미 모르게 속내를 드러낸 그렇죠. 거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시대 정신이다. 탄핵 인용도 막을 수가 없고 그렇죠. 조기 대선도 막을 수 없고 이재명 대표 되는 것도 그렇죠. 막을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그 두 다루면은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된다. 그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박근혜 탄핵 자기가 탄핵 검사였잖아요. 소추인이었죠. 탄핵 네. 검사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하는 역할 자기가 그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면서 그러면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그 퍼포먼스를 잘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봐야 이 되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트집 잡고 문제 제기하는 거를 반박해 주는 사람이 2017년에 권성동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동 대 권성동. 그렇죠. 그렇죠. 2017년에는 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지금 다 그런 하고 거죠. 있다는 거죠. 아니 말씀 나온 김에 정치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 지금 뭐 변론 최후 변론 계속되고 있는데 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고 요즘 그 국민의힘에서도 네. 친명계 비명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명태균 명태균과 관련 있는 그렇죠. 대선 주자와 그렇지 않은 분과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손을 잡아서 뭔가 이들 중심으로 이 경선 레이스를 가져가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겠냐. 당내에서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합쳐서도 10%가 잘 안 되네요.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에서 시작된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사실은 뭐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40%가 넘습니다. 넘는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40% 박스권에 갇혔다. 아주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 비교가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 사람 후보로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명태균과 관련된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아마도 딱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이죠. 이준석도 명태균과 함께 같이 묻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봤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사모님이랑 통화해봐요. 거의 뭐 김건희 씨를 가지고 국정을 다 의논해야 될 상대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이 문자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많은 대선 후보가 명태균으로 인해서 날아가면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전혀 승산이 없다. 이건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12월 3일 그 내란 시작하기 직전까지 정치 기사의 핵심이 뭐였냐면 명태균 관련 스캔들이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연관되는 걸로 불길이 번져가던 시작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2.3 내란 터지면서 그 얘기가 일단 잦아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한 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들었던 그 시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의혹이 바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거 꼭 묻고 싶어요. 7불사에서 새벽에 4시에 이준석 의원은 뭐 등 들고 있고 등 같은 거 후레쉬 들고 있고 네네네. 천하람 의원이 그 홍매한가요? 이거 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도대체 뭔 일을 한 거냐 그랬더니 7불사 주지가 이렇게 부탁해서 했다. 근데 7불사 그때 기억하기로는 7불사 주지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호기심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그거 우리 도대체 지금 계엄령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일을 그랬었어요 진짜. 네.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 진짜 그거에 대해서 해명 안 했나요 이준석? 아니 그 이준석 의원은 7불사 주지가 요청해서 한 거다. 뭐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던 거다. 뭐 이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실버사 주지는 부탁 안 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때 그랬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은 그다음에는 뭐 얘기가 그런 게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2.3 계엄령 내란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내란으로. 그러면 게다가 명태균은 뉴스토마토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고 자신이 직접 연락했는데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는 김영선
김영선 전 의원이 네네. 연락했다. 김건희 씨가 연락한 거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사실 명예훼손이 이거 명예훼손이라는 깜도 되지 않는 거지만 그걸로 고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김건희와 김영선의 연락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뭐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 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로 상존한다.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뉴스토마토를 고소할 때만 해도 김영선은 김건희와 연락한 적이 없다. 나하고만 소통한다. 김건희는 이런 내용으로 세상에 고소하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좀 맡아달라라고 네네.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그 사건은 내가 좀 맡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네. 그 사건도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국민의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것도 있지만 친명이냐 비명이냐 명태균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가장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퍼포먼스에 살고 퍼포먼스에 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다음 주자로는 한동훈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의 장악력이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과의 모든 일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검찰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행보가 아직도 수상한 점이 많은 게 김성훈 차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요. 검찰이 왜 김성훈 차장을 이렇게 살려주지? 검찰 하는 짓을 보세요.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철면피, 저렇게 완전 철판 깔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영장을 철저히 기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꽤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 그동안에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사이가 소원했지만 또 정치인들 간에 화합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밀 가능성이 높다. 또 권성동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그렇지만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보셔야 돼요. 네, 뭐 과거에 검찰이었다라던가 뭐 사실은 뭐 민주당에 보면 이성윤 의원도 검찰 출신입니다. 심지어 네네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장악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계속 인사와 관련된 그 부분이 있었고 그 친분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과거의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는 사실은 장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한동훈 대표가 유력하다. 신유진 변호사님 또 아주 또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을 하시는 잠깐만요. 근데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네. 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선고가 지금 2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내일 모레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니까 이거 끝나고 최종 선고하기 전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선고가 또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를 27일에 선고한다는 거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변론 오늘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론 갱신이라는 거를 할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이 재판에 끌어들이고 싶으면 다시 속개를 해서 다시 변론 갱신을 다시 해야 변론을 되는데 해야 되죠. 이런 거를 헌재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고 그리고 사실은 변론 갱신이라는 게 대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재판관이 바뀌었으므로 재판관이 뭐 변경이라든지 또 무슨 이렇게 후임으로 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변론 갱신을 한다라고 약식으로 사실 말만으로 끝나는 게 보통 통상의 절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증인들 부르자고 했을 때 헌재가 사실 오늘도 무제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 진술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헌재에서는 변론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오늘 최후 변론까지 딱 마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선택하는 선고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네. 그러면은 변론갱신 없이 윤석열 네. 탄핵 심판에 대한 그 결정을 네.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 또 계속해서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 얘기했는데 뭐 피청구인인 윤석열 씨죠.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했다.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론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눈에 가장 띄는 건 이거네요. 피청구인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이 우려된다. 이런 국회 측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황방열 기자님.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해온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근데 그 발목이라는 게 저 국무위원들, 장관들 탄핵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 깎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비상겸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갖다 붙인 게 이제 중국이 무슨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을 뒤에 갖다 붙였는데 이 논리대로 하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12.3 내란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제2의 내가 계속 제2, 제3 계엄 지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보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계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한다. 네, 아니 국회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아직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을 가지고 어떤 발언하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모습을 볼 텐데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사실 대통령직은 지금 잠시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도 윤석열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면면이 윤석열 피청구인의 의도대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 그리고 또 피청구인이 다시 만약에 여기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면 지금까지 난리 쳤던 극우들 지금 막 법원을 테러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두 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적 불안은 이로 말로 못한다. 이런 거를 반드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불안감, 제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헌법재판소에 소상히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불안한 게 계속해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계엄의 밤 그때 새벽 2시에 그럼 국회 의결 해제 의결한 지 1시간 뒤인데 이 특수전사령부에다가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로 병력을 더 투입하라고 전화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병력 철수를 지시를 했던 시간은 3시가 넘어서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계속 고민을 하고 뭔가 국회 의결조차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페북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이번 게 탄핵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들고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엄 자격증. 네. 네, 현재 계엄 발부하는 자격증. 거죠. 계엄 자격증. 계엄. 예, 타당합니다. 또 하십시오. 네. 그럼 계엄 나 자격증 받았잖아. 그래서 계엄 계속 그냥 계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계엄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심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든지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왕이 되는 거죠. 왕인 거죠, 왕. 네. 왕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겠죠, 설마? 헌법재판소가 네. 아무리 그 인원 구성이 뭐 보수적인 재판관부터 해갖고 중도 뭐 이렇게 목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뭐 디테일한 누구의 진술 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이 계엄 포고령을 보고 오케이 하고 계엄 포고령 발표한 사람을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 그 고민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계엄 포고령은 본인이 직접 발표한 거 아닙니까? 발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시를 자신이 뭐 세세하게 뭘 했다, 안 했다, 뭐 했다, 라고 한다고 한들 이 계엄 포고령 자체를 두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이지만 이거를 대통령이 설사 지시했다 하더라도 뭐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라고 보여지고 본인들도 이게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뭐고 앞으로는 필요 없다. 필요 없잖아요. 경험이고 계속 하는데 자격증만 주는 거지 자신들의 존재도 다 부정할 것임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저는 파면 결정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네. 국회 측에서 최후 변론의 이 진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부정선거 의혹만 이야기를 했다. 비상계엄 불행은 국민이 막아낸 것이다. 이런 진술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 얘기 네. 되게 재밌었는데 중간에 속보 때문에 끊어져서 제가 황방열 기자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이 아까 국민의힘 경선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고 검찰 장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호소력을 얻을 것이다. 당내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1월 31일 날 박지원 의원이 본인 어제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이 초짜지만 대선 후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저도 이거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이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이 탄핵에 대한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탄핵의 내란에 대해서 적극 찬동한 사람, 김문수 같은 사람이 힘을 어느 정도는 얻겠지만 실제로 승리를 생각하면서 대선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국힘의 단일 후보로 내기는 어려울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쪼개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래도 보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같은 사람 내가지고 선거를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가 국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대선에서 지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는 진짜 볼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반드시 그 책임을 선거에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처럼 찌그러져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12월 3일 날하고 4일 날 그 동안에는 한동훈 씨가 짧은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날입니다. 그렇죠. 네, 반헌법적 바로 반헌법적이라고 그걸 하면서 이게 물러나야 된다. 직무를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제 검찰의 그 내부 동학으로 볼 때 검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대선 후보를 택할 것인가. 지금 이제 윤석열 내가지고 거의 3년 동안 검찰 정권 확실한 정치 검찰이 아니고 검찰 정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신유진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검찰의 동화까지 다 볼 때 저는 그 한동훈 씨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검찰 정권인데 검찰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군을 검찰 휘하에 거느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정권이 되었네요. 그렇게 보면은 검찰 이어가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참고로 페이북에다가 올렸다가 욕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뭔 소리냐? 한동훈이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 막 그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힘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내고 검찰당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내고 검찰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죠. 네네. 그래서 두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검찰당이 딱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되기에는 너무 리더십이 정말 1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자신이 어떤 쇼맨십은 있을지언정 정치인이라면은 조금이라도 좀 믿음직한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쇼맨십에만 강하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행보를 했고 어려운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크긴 너무 어렵다. 네. 근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책을 내가지고 28일인가요 이렇게 그때 이제 시중에 배포된다고 하는데 그 책에는
이 양반이 이제 검사 생활을 21년 했다는데 그 책의 이력에는 이제 검사 이력을 안 넣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무슨 생각인지 다 사법연수원. 아니까 그럼 다 아니까 안 21년 넣었다고 빼면은 뭐지? 그러는지 21년 빼면 한 대리급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법연수원 갔다가 바로 군대 갔다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간 법무부 건지. 장관, 예. 법무부 장관으로 근데 간 뭐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검찰 출신 첫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 검사 경력을 앞세우기가 뭔가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사실 자기네가 조선제일검이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조선제일검이 식칼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막 휘둘러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내면서 이거 다시 정치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낸 책인데 거기서 검사 경력을 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벤트 뭐 이런 거에 쇼에 강하긴 한데 이게 보면 이제 싸구려 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그런 경력이 있어서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걸 떳떳하게 자신이 비록 검찰에 21년 몸담았던 사람이 맞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싹 빼고 싹 닫으면은 모릅니까? 야. 아니 기르 변화가 또 좀 흥미로운 게 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네. 처음에 탄핵 표결 뭐 참여했다가 이제 반대표 던졌지만 어쨌든 그 뒤에는 계속해서 탄핵 시켜야 된다는 직무 중단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분인데 네.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 카톡방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쫓겨난 이유가 더 많이 나가서 지금 울산시 그 자기 지역위원장도 그만두고 광주에 가서 또 광주 금남로에서 저 태극기 부대 가서 시위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이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걸림돌이 경선 과정에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뭐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정말 정신이 지금 나가서 지금 광주에 가서 지금 내란범에 대한 어떤 옹호 발언을 하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폄훼 발언을 하고 한다면은 지금 그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상욱 국회의원이 가갖고 사과하고 이러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한동훈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 지지자들 등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리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은근슬 뒤에 숨어 있고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또 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정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계엄의 밤 직후에 보여줬던 한동훈 대표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면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그때 그 주말이었죠. 바로 계엄 선포 뒤에 탄핵 한 번 부결되고 주말에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둘이서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 둘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발표를 둘이 했잖아요. 공동정부. 공동 국정 운영인가? 그래서 바로 그랬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냐고.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오버한 거죠. 자기가 이제 좀 잘 된다고 그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타격하면서 저게 지금 비상계엄 저거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래도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중심을 좀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좀 도취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뭐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랬느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물어보고 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왜냐하면 그 직후에 이제 담화에 내면 12월 7일인가요? 그 윤석열 담화에 보면 자기의 무슨 정치적 이런 거를 당에 일임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놀라게 해서 사과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간에 그 윤석열을 만났을 때 그런 말에 좀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네. 국정 운영이니 이런 정말 헌법에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분은 반헌법적이죠.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가 좀 애매한 것이 자기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다는 근데 거 전화 아닙니까? 받았다는 거죠. 열이 받았던 거죠. 그렇죠. 너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전화를 받고 국회를 그렇기 뛰어갔다는. 때문에 원래 뭐 반헌법적 이런 말을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할 수도 없는 상대방에게 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렇죠. 제가 만약에 거기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동훈이 그럴 수 어땠을까요? 있습니다. 한동훈이 체포 명단에만 없었어도 한동훈은 지금도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쨌든 윤석열을 계속 찬양하고 친송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그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도 자신의 이익, 자기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이건 계엄은 막아야지. 계엄 막고 나니까 당에다가 이걸 위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지. 그렇다면 접니다. 당에다가 위임한다니요. 라고 나서고 이건 참 거의 가관입니다. 네. 이런 게 막상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은 논쟁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본 얘기를 논쟁이 할까요? 될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당시에 보였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따지는 국회의원들은 그래 한동훈을 그래도 차라리 대표로 해야지 검찰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통제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내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이미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아주 소수 지지자도 있겠지만은 한동훈이 보여왔던 이런 얍삽한 모습들, 야 이건 진짜 나도 못 봐주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지지자들은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명태균과 관계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차라리 한동훈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게 나눠질 것이다. 네네. 지지자들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번의 포인트가요. 첫날 밤에 어쨌든 협박을 받아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서 반헌법적이다 막 소리 질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걸 쭉 이어가가지고 공동정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윤석열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은 그만둬야 됩니다. 얘기하고 쭉 와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으면 더 그게 좋은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또 하나의 모습은 지금 김상욱 의원 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같이 광주에 가는 거예요. 가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래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여요. 근데 그런 기회들 자기가 걷어차는 것 최소한 같아요.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줘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요 정도만 발언을 해도 리더십 있잖아요. 자신이 같이 김상욱과 함께 행동하지 않더라도 어떤 김상욱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이라는 걸 볼 텐데 전혀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사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떠오르는 사람 얼굴이 유승민 대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몰락의 핵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운명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한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의 유승민, 윤석열의 한동훈 그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승민처럼 안 되면서 줄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실제로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가보면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맞아요. 사진 같은 거 나오더라고. 있고 좀 무슨 가발 벗긴 사진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온갖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벗어나면서 자기 입지를 만들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줄타기 속에서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을 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뉴스토마토 뉴스특보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의 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부 순서 또 1시간씩 끊어가야 돼서 네. 2부 순서 마무리하고 3부로 릴레이 우리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씨 측 진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광고 듣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다시 이 동시 접속하셔가지고 계속 말씀 들어주시고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가셔야 된다고요, 네. 근데. 네, 그럼 네. 3부에서는 다른 또 게스트를 네. 모시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황방열 기자님 다시 돌아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두 분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